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연들을 보다가 저도 많은 분들께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얼마 전 10년 만에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꼭 누군가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제 사연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려 보면 참 하루하루가 힘들고 너무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들만이 가득합니다. 비록 아버지께서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셨기에 생활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면서부터 제 인생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저보다 2살이 어린 잘생긴 남자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제 친동생이니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왜소했던 터라 그 아이는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훨씬 좋았었죠. 알고 봤더니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맞바람을 피시고 집을 나가셨던 겁니다. 별로 저에 대한 사랑도 크지 않으셨던 분이었기에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훌쩍 떠나버리셨죠. 그리고 제 동생의 친어머니는 갑자기 암투병을 겪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겁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제게 적대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아버지 탓이라고 늘 생각했었고,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곱게 자라고 있었던 제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었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생은 아버지가 없을 때면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동생은 2살이 많은 제게 반말을 내뱉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이르기에는 너무 창피했죠. 그래서 그냥 아직 동생이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짓궂은 장난은 점점 도를 넘어서서 학교에서까지 그런 행동들이 생겨나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는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지내던 중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두근대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여자가 나타났고, 그 당시 저는 그 여자를 아주 많이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고, 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몇 번을 지우고 쓰고 반복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편지를 동생이 방에서 읽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동생은 낄낄 웃으며 "너 연희 좋아하는구나. 네 주제도 모르고 고백을 하려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함부로 내 편지 읽고 그러냐며 욕을 하고 뛰쳐나갔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동생이 연희의 손을 잡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은 저를 가리키며 "우리 형인데 같은 반이라며?" 라고 웃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질끈 참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분노가 폭발해서 펑펑 울면서 눈에 보이는 동생의 물건을 모두 다 던졌고 옷도 가위로 마구 찢어버렸죠.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동생도 집으로 들어오더니 제게 뛰어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제가 당연히 불리했지만 저도 눈이 돌아간 상태여서 동생의 멱살을 잡고 서로가 처음으로 몸싸움을 하게 된 날이었죠.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사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귀가 가구에 크게 부딪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한쪽 귀가 영구적으로 청력 손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평생 제 귀가 상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구석에 있는 동생에게 욕을 해대면서 달려들었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네가 먼저 해놓고 왜 자기 보고 그러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쪽 귀를 잃게 되었고 훗날 웃고 지낼 줄만 알았던 동생도 잃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괴로운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망들은 고스란히 동생에게 갔죠. 집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꿈에서 조차 나오면 욕을 하면서 깰 정도로 많이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 저는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대학생활도 즐기고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생을 마주하지 않으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었고 마냥 행복했었죠. 그러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울면서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신 상태셨고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던 상황이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제 바람은 이뤄지지가 않았죠. 아버님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고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서류상으로 있는 형식적인 동생만 존재할 뿐 사실상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변호사분이 찾아와서 제게 유산에 관련한 걸 안내해 주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는지 본인 재산의 90%를 제게 상속하셨고 10%는 동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에 따라서 재산을 더 분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죠. 동생도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휴가를 나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보자마자 욕이 나왔고 도저히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있을 테니 너는 그냥 눈에 띄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했죠. 울고 있던 동생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며 또 티격태격하게 됐고 유산은 어차피 너한테 10%밖에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고 마음 같아서는 1%도 주기 싫다고 역겨우니까 말도 걸지 말라고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격 같아서는 날 띄었어야 할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고 나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전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던 터라 평범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기에 저축만 해두고 살아도 충분해서 간단한 재테크들만 할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주 가던 부동산에서 중개업자분이 저보고 결혼을 해야 할 때 되지 않았냐고 하더니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분의 딸인데 지금 스튜어디스를 하고 있고 얼굴도 예쁘고 착하다면서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저는 여자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다가온 적은 있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눈빛이 바뀌는 것도 여러 번 겪었고 저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 재산에 관심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코 거절을 하고는 부동산을 나서게 됐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저는 은행 업무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서 있더군요. 복장을 보니 스튜어디스의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저는 저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던 건가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예쁜 외모에 뭔가 전문적인 복장을 입고 제게 방긋 웃는데 그 모습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부끄럽게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금방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데 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을 참으며 보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부동산으로 향했고 중개업자분에게
소개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는 갑자기 웃더니 그러게 진작 소개 받으라니까. 벌써 다른 남자랑 소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일단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나 볼게요 라고 해서 저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여자분은 소개받은 남자와 잘 안 됐다며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소개를 받기로 한 날 저는 처음으로 미용실도 가고 명품 옷도 사서 최대한 저를 깔끔하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녀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되었고 활짝 웃으며 제게 인사를 하는데 평상복을 입어도 너무 아름다웠기에 저는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그녀의 발언에 뭐든지 수긍을 하면서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았고 재산이 이 정도 된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면서 별로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욕도 없고 사람을 편견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저는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주로 하는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스튜어디스는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들 다 좋았습니다. 그녀만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 6개월간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제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처럼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이 넘게 쓰는 게 일상이었고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다 좋았고 불만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1년차 때부터는 제 아내는 저를 벌레 보듯이 무시를 하기 시작했고 잦은 비행으로 출장을 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우연치 않게 휴대폰을 보니 출장 가서 다른 남자들과 사진 찍은 것도 봤지만 그냥 용서를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더 바람을 피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런 말들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탓에 이미 제 사고방식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했죠. 그냥 그렇게 밖에서 놀고 다녀도 항상 집에는 들어오니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모습이 제 눈에만 안 보이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모습의 여성이 보이더군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저렇게 호텔을 드나드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바로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조금 받고도 조용했던 이유가 저렇게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려고 했던 거구나 생각했죠. 저는 곧장 폭발할 것만 같은 마음을 추스르면서 조용히 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런데 결국 그 둘은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조용히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분가량이 지나고 벨을 눌렀죠.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제 동생이 가운만 입은 채로 문을 열더라고요. 깜짝 놀라하는 동생을 보자마자 욕을 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질러댔고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죠. 저는 동생에게 일부러 접근했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출장을 가다가 자신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고 만났다며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참 황당하게도 바람 피운 걸 자랑이라도 된다는 듯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 그만 빌붙고 이혼 도장 찍고 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옆에서 비웃으면서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저도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고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 2년 만에 결국 끝을 맺고 말았고 아내와 동생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 뒤로 매일같이 술만 마셔댔고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싶었고 사람에 대한 배신이 너무 컸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준다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저도 모르게 웃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여서 여자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니 지금은 결혼한 지 6년 차지만 단 한 번도 다툼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달리 사치도 절대 부리지 않고 항상 알뜰하게 저축하고 지내는 그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쯤 갑자기 10년 만에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번호라 혹시나 싶었지만 그 혹시나가 맞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감히 나한테 전화를 다 하냐고 했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했다며 사과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말은 정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이민을 오고 나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매일같이 욕하던 동생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하니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왜 죽었냐고. 그리고 죽은 지가 8년이 됐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아내는 할 얘기가 많은데 전해줄 것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난 뒤 저는 전 아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일도 다 말해줬었고 동생의 소식을 말해주면서 만나고 온다고 미리 말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너무 미안하다며. 사실은 그때 당시 소개를 시켜줬던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 아내는 둘이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답니다. 제 재산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덕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몰래 비자금도 많이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동생을 많이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전 아내는 불륜 사이가 맞았답니다. 물론 그건 전 아내만의 생각이었다고 했죠. 동생은 전 아내와 이민을 가고 나서 곧장 모든 사실을 밝혔답니다. 사실은 암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신을 형 옆에서 떼어내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전 아내는 이미 제 동생에게 많이 빠져 있어서 동생이 떠나는 날까지 옆에서 있었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사실 동생은 절대로 이 비밀을 제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평생 말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이 노트를 발견했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절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고 저도 차로 돌아가서 침착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 끼어져 있더군요.
일기는 매일 같이 쓰지는 않았고 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특별한 날들마다 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청각을 잃은 날 쓴 일기를 보니 동생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사고를 입힌 뒤로부터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떠난 게 형의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게 편한 거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더군요. 제가 동생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게 어린 나이에는 배려라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형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창시절 제게 놀림을 줬던 친구를 언급하면서 욕을 적었고 결국에 혼쭐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얼굴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왔던 날이 떠오르면서 얼핏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 게 형의 행복이라 생각했고 절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는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보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던 중에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답니다. 동생은 제 결혼식도 멀리서 지켜봤었기에 아내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장 뛰쳐들어가서 다 부숴버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동생은 침착하게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고 자신이 나서봤자 제가 이혼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전 아내를 유혹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호텔에서 우연치 않게 현장에서 걸려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모진 말을 하자 형이 펑펑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네요.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또 다시 미친 듯이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몰라줬던 게 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고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떠나간 동생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아내를 제 동생이 보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보니까 어린 아이가 된 것 마냥 너무 슬퍼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면서 앞으로라도 동생이 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게 기도하자며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저는 형으로서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릴 때 실수로 일어난 그 사고를 유연하게 넘어가지 못해서 모든 짐을 동생에게 떠넘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동생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는 상처 많은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저는 제 동생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제 동생이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짧게나마 위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중한 시간 제 글을 읽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제게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커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숨만 겨우 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고민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동갑이고 가정주부를 하고 있었죠. 아내와의 첫 만남은 5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에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게 도착을 해서 저는 급히 들어갔죠. 가게 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 난장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앉아있다가 축하만 해주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술집의 문이 열리더니 정말 여신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명품 백에다가 고급스러운 복장이 귀티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그때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몇몇 남자들은 저처럼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였죠. 그때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술집에는
저희 테이블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이 많았었기에 저는 속으로 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램은 현실이 되어 주었고 그 여성은 제 친구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더니 제 앞쪽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처음에는 조금만 있다가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혹여나 제 자리에 누가 앉을까 봐서 화장실도 단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그 술집에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나름대로 여유가 넘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항상 부족함 없이 자랐었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는 철이 덜 들었었죠. 뭔가 여유가 넘치는 척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던 그녀는 차키를 봐서 그랬던 건지 제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유가 넘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쪼록 그녀는 딱히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모델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모델이라고는 패션 모델이나 레이싱 모델 뭐 이런 거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문적인 모델은 아니었고 SNS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는데 광고 회사들이 화장품이며 옷이며 가릴 거 없이 가끔 홍보를 제안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 후기 같은 걸 남기는 그런 프리랜서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 후 들어보니 잘 벌 때는 월 500 이상 대기업 직원만큼도 벌어봤었고 못 벌 때는 월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았었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약간 욜로족의 마인드가 강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욜로족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미래 걱정은 접어둔 채 당장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제가 여유가 많았었던 편이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녀가 왠지 자유로워 보였고 뭔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죠. 아무튼 그날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따로 약속을 잡아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녀가 원하면 뭐든지 주고 싶었고 뒷일은 생각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카드로 미친 듯이 돈을 써댔고 아내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행복에 겨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느라 따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대학 생활과 군 생활 이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튼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자고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프러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난 뒤로부터는 결혼 전에 하던 SNS 활동을 중단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만 뒹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모든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주셨지만 저는 결국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사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멍청하게도 자존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냥 제가 뭘 시작하면 언제든지 돈은 쉽게 따라올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인들 몇 명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된 지인들과 저는 열심히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아버지를 넘어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달콤한 꿈도 잠시였습니다. 왜 사업을 할 때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돈 문제로 서로가 부딪히게 되더니 결국에는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다 달랐었죠. 누군가는 자금을 투자했고 누군가는 발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분열이 되었던 거죠. 결국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면서 서로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했던 사업의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또 다시 백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부모님 뵙기도 부끄러웠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그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과도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다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연락도 끊게 된 거죠. 부모님도 그때는 지칠 대로 지치셨는지 완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그런 제게 엄청나게 불만을 가졌고 매일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둘 다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싸우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 보니 배달 대행도 해보고 대리기사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버텨갔지만 도저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망시켜드린 죄스러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동생이 대학을 포기한 채 사업을 돕고 있었고 동생이 그 사업을 이을 예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보다는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동생의 밑에서 일을 배워가며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더 뼈저리게 사회생활이 힘들다라는 걸 깨달은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 카드로 돈을 막무가내로 쓰던 지나날을 반성하게 됐고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저는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점차 뒤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의 업체들보다 제법 규모가 큰 업체들이 운 좋게 거래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출근 시간은 매일 새벽 6시가 되었고 퇴근은 저녁 10시 이후에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점점 힘이 들었죠. 하지만 과거 부모님 등쳐먹으면서 백수로 지낼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서야 사람 취급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제 스스로를 안도하면서 힘을 내고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사는 게 맞구나 싶으면서 말이죠. 그때쯤에 아내는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가입하는 게 저렴하길래 신규로 하나 사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그랬지만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많이들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얼굴은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할 틈 없이 매일같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게 못마땅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돈도 펑펑 쓰게 못해주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업무가 과했던 건지 약간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연락을 했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휴대폰을 분신처럼 끼고 사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뭐지 싶었죠. 그러다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제가 연락을 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나서 아내에게서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친정에 왔는데 잠깐 잠들었었다며 지금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녀온 뒤로 무리하다가는 큰 일 생길 수도 있으니 주말에는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주말에 아내와 초저녁부터 외식을 하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 아내는 화장실에 갔고 아내 가방에서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잠금 상태가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아내 휴대폰을 사주면서 제가 등록해 두었던 패턴으로 풀어봤습니다. 아직 패턴을 바꾸지 않았는지 바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카톡 내용을 보니 나와라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건 뭐지 싶었죠. 누가 유부녀인 아내에게 이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의심이 됐고 급속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지 남편인데 네가 뭔데 나오라 말하고 이따위 카톡을 보내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을 더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가 죄송하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죠. 근데 몇 분 동안이나 그 정신 나간 놈은 죄송합니다 라고만 할 뿐 제가 묻는 말에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후에 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곧바로 왜 남의 휴대폰 함부로 들고 있냐면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화내냐고 물었죠. 아내는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에게 온 카톡 내용을 봤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설마 오해하는 건 아니지? 라며 예전에 광고 의뢰하셨었던 사장님인데 연락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는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그따위로 보내는 사람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러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라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전화했고 그 사람이 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듣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아내를 떠보려고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통화 내역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착각이길 바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고 말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연락 온 그놈 당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네가 한 짓도 너희 친정에 가서 다 말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배달 대행에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한창 힘들게 지내던 때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SNS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쉬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딸을 잃어서 너무 그리워서 그런데 만나서 밥만 먹어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들어주면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가 헛짓거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가졌고
밥만 먹고 30만 원이나 챙기자 싶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젠틀했고 약속대로 밥만 먹었는데도 30만 원을 줬답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번 더 이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냐고 물었죠. 아내는 엄청 놀라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아내를 떠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너 지금 또 거짓말 하냐고 그 남자한테 이미 다 들었다고 하니까.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미안하다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미친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내 뒤통수를 치냐며.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면 여지껏 그 더러운 돈 받은 거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더니 그 더러운 돈으로 뭐 했을지 뻔히 보였죠.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꺼지라고 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억지로 먹어도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전부 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별로 힘든 것도 없었는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더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말랐냐면서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 좋냐고 내가 잠깐 힘들게 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곧바로 다른 남자한테 붙어 먹으면서 그 더러운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했답니다. 근데 여자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장품이며 여성용품을 샀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면서 벌어다 준 돈이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내가 집에 넣어준 생활비는 어디다 썼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할 때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던 친정이고 제 부모님과 다투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매정하게 거절했던 장인 장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서 네가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돈 10원도 못 벌어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돈을 홀라당 친정에 보내주고는 화장품이며 여성용품 사려고 돈 많은 남자한테 붙어 먹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솔직히 아내의 친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만 매달려서 돈 한 푼도 없이 딸을 시집 보낸 것도 모자라서 제가 아내 모르게 돈을 빌려준 돈도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식구들이었고 당장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한 번만,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내준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막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또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남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 남자가 진짜 바보 같은 놈이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아닌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내쳐지지가 않네요. 아내는 계속 굴고불며 미안하다고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믿어달라면서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아내가 너무 천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늙은 남자와 있었던 상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 만남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제게 닥친 가혹한 현실이 너무 힘이 드네요.
인생이라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리는 제가 멍청한 거 저도 잘 알지만 욕보다는 현명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에게 저는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흔히 말하는 어릴 적부터의 친구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또 의지했었던 사이였죠. 우선 저는 30대 초반이며 서울 토박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얘기죠. 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대학교 때 시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교를 가는 날 마치 학창시절처럼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았었던 그 친구는 제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자라서 낯선 환경이라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서울에 살았을 뿐이지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낯설고 부담스러운데 이런 부탁을 하니 뭔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성격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였기에 말을 걸어주니까 고마웠습니다. 제게는 낯선 환경에서 도움이 돼주었던 친구였죠. 그 친구와 저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친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붙어 다녔고 결국 동아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특정 동아리는 마치 군대 마냥 군기가 엄청 강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은 취미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 제가 짝사랑했었던 여자였습니다. 대학교에 오자마자 반했던 여자였죠. 저희 학과 특성상 대부분 남자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저 말고도 고백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걸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예쁜 외모에 밝고 털털한 성격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싶었고 매일 같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평상시에 마주치고 싶어도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잘 보이지가 않나 싶어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학과 생활보다도 동아리에 더 뜻이 깊었던 건지 수업 시간 내에는 늘 동아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동아리 때문이란 걸 알게 된 후로 저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도 제가 가입한 동아리를 따라서 가입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저를 따라서 가입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게 즐거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새롭고 즐거웠고 동아리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매일같이 볼 수 있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는 동아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더라고요. 제가 동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알아챘는지 바로 윗기수의 남자 선배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자꾸만 건들더라고요. 니까짓 게 왜 여기 와서 물을 흐리냐? 이따위로 시간 때울 거면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이 너무 무너졌고 화가 나서 그만둬버릴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던 아내가 동아리에 있었기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다 저는 선배가 하는 말에 도저히 참지를 못했고 큰 각오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고백은 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백을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저는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했고 밥을 먹고 잠깐 잠이나 잘까 해서 동아리방에 들렸더니 제 아내가 혼자서 동아리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늘 고백을 해야 하는 기회이구나 싶었고 제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더니 곧장 아내는 장난치지 말라며 저의 고백을 거절했었죠.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관심도 없는 동아리에 가입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고민할 게 있다면서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이후 저는 동아리를 탈퇴하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릴 것 같아서 결국 끝까지 버텼었죠.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대학교를 오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할 만큼 마음의 단짝이라고 생각되는 절친한 친구가 생겼으니깐요. 저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친구도 함께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친구는 미국에서 출생만 한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군대를 면제받게 되었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친에게 다른 남자들이 절대로 찝쩍거리지 못하게 잘 부탁한다고요. 그러자 친구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혼자 내버려두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연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모습에 제가 평생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군대를 다녀온 시간을 포함해서 5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교제를 하게 되었고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친구는 제가 결혼을 한 뒤로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친구는 제주도로 돌아가게 된 후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해양 레저숍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친구는 젊은 나이에 억대가 넘는 연봉으로 성공한 삶을 이루었고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얼굴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친했던 친구라서 아주 오랜만에 보더라도 어제 만난 듯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저희는 늘 그렇듯 우정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친구는 이번에 비즈니스상 미팅이 있어서 서울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아내의 허락도 구하지 못한 채 저희 집으로 꼭 오라고 말했습니다. 막상 말하고 나서 끊고 나니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했죠. 성원이가 다음 주에 서울 올라와서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괜찮아라고 하자.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응 그럼 괜찮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이해를 해주어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친구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술상을 차리러 갔고 친구와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친구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친구와 제 아내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내려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갔어? 라고 묻자 친구는 아직 일이 덜 끝나서 며칠만 더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친구가 있는데 굳이 딴 데 가지 말고 저희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친구는 너무 민폐가 아니냐며 괜찮냐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내도 괜찮다고 하는데 친구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 가서 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저도 네가 괜찮으면 여기에서 지내도 된다고 했고 친구는 곧바로 고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도 앉아서 같이 밥 먹자며 밥을 차려주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리 친구라지만
아내와 단둘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게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죠.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으니 비싼 한우가 놓여져 있었고 온갖 음식이 푸짐히 차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먹고 싶어 해서 아까 같이 장 보다가 자기가 샀으니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장도 보러 갔다 왔냐고 묻자 친구는 술도 깨고 산책도 할 겸 같이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평소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아내도 합세하여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갑자기 아내는 친구에게 온갖 칭찬을 하더군요. 어떻게 너는 나이가 먹어도 아직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냐며 섬에 살아서 그런지 피부도 까무잡잡한 게 왜 이렇게 몸이 좋냐며 묻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만져볼래? 하면서 힘을 주더니 그걸 또 만져보고 아내는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남편을 옆에 두고 이것들이 무슨 짓거린가 싶었죠. 저는 조용히 술만 마셔댔고 친구와 아내는 약간은 제 눈치를 본 건지 화제거리를 돌리더군요. 아내는 친구에게 요즘 경기도 안 좋을 텐데 제주도에도 피해가 크지 않냐며 물었고 친구는 자신이 하는 사업은 관광지 특혜를 받아서 그런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저와 같이 여행을 오면 풀코스로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다른 거 걱정 말고 비행기만 타고 넘어오라며 말하더군요. 아내는 그 말에 좋다고 싱글벙글 웃는데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던지라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했었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지인의 권유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서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비싼 한우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고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 저는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고 화를 내기도 애매한 마음에 그만 자리를 끝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술자리가 끝날 줄 알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일어날게 라고 했더니 친구는 벌써 자려고? 아쉬운데 조금 더 마시지 하더니 그럼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서 쉬어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실게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도 일어날 생각이 없는지 내일은 지각하지 말고 알람 꼭 맞춰놓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앉기도 뭐했고 그냥 샤워를 해버리고는 자러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으로 잠이 올 리가 없죠. 자정이 다 되어갈 때까지 그 둘은 하하호 웃으며 떠드는데 친구고 뭐고 엎어버릴까 싶었지만 너무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못 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작게 들리던 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1분 정도가 지나자 의자 빼는 소리가 들렸고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담배 피러 나갔다고 하더니 저보고 아직 안 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목이 말라서 잠이 깼다며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설거지를 끝마치고는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자는 둥 마는 둥 너무 짜증이 나서 잠을 뒤척였고 다음날 굳이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친구에게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아무래도 아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친구는 아 그랬구나.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지 라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차피 오늘 저녁에 내려가려고 했다면서 미팅 다녀와서 저녁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짐 챙겨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나도 외부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얼굴은 못 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미팅 끝나고 술자리를 하는 자리라 늦을 것 같은데 조심히 내려가라고 미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친구는 미팅이 있다면서 택시를 타고 갔고 저도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늦게 들어간다고 말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찜찜하더라고요. 오늘 외부 미팅을 갔다가 술자리를 가지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제 아내와 친구가 나눴던 대화도 다시 떠올랐고 참아해선 안 될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 보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집에다가 카메라라도 설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가진 저는 밥 생각도 없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 시간에는 운동을 가는 시간이라 집은 역시나 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친구와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지금 미팅이 일찍 끝나서 비행기를 타러 간다며 다음에 보자고 대답을 했고 아내는 친구 배웅해주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돈 썼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부 미팅을 갖고 술자리를 마친 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 자리는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자리였기에 그날도 저는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친구는 없었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풀린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다가 아차 싶더군요. 어제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 못한 게 생각이 났던 거죠. 혹시라도 아내가 알아차리면 엄청나게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퇴근하자마자 빨리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고 어디 갔냐고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카메라를 치워야겠다 싶어서 뺐습니다. 근데 아내는 2시간이 넘도록 전화도 오지 않고 카톡 답장도 오지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진짜 아내가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카메라 생각이 번뜩 났고 저장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더군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 밖으로 나간 지 2시간 정도가 지나자 남자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제 아내와 친구는 방으로 키스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욕이 튀어나왔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둘은 자연스럽다는 듯이 제 침대에 누워서 스킨십을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보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빨리 감기로 넘겨버렸고 오늘 날짜로 찍힌 영상을 봤더니 제주도로 내려갔다던 친구놈이 또 아내와 제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이 없고 생전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걸 흘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분노가 극도로 치밀어 오르다 보니 눈물이 난다란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기 1시간 전쯤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계속 같이 붙어 있고 싶은데 아쉽다고 하더니 나가서 같이 있자고 하더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중에도 제 아내는 친구놈과 밖에 나가서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래서 바로 친구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근데 아내와 달리 몇 통을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고 물었습니다. 제주도에 조심히 잘 내려갔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잘 내려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서 전화를 이렇게 몇 통씩이냐고 했냐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카톡이 바로 오더군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카톡을 보자마자 더 이상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곧바로 욕을 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내 친구라는 놈이 어떻게 내 아내랑 바람을 필 수 있냐고 했죠.
그놈은 당황하면서 무슨 소리냐며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전에 집에 도둑 들 것 같아서 카메라 설치해놨는데 이건 몰랐냐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아내도 곧바로 카톡이 더 이상 오지 않았고 2명 다 전화며 카톡이며 제 연락을 무시하고 받지를 않고 폰을 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장인 장모님께 연락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상태이고요. 더 웃긴 건 친구놈은 죄다 거짓말투성인 정신나간 놈이었습니다. 친구놈이 운영하고 있다는 해양 레저숍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드뷰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아냈고 근처에 있는 가게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 옆에 있는 해양 레저숍 혹시 문을 열었냐고 했더니 이미 폐업한 지 몇 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학 시절 같이 알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결국 설마 했는데 그 둘이 사고를 칠 것 같더니 일을 냈구나 라고 말하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이 둘은 매일같이 붙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긴 했지만 딱히 스킨십을 하고 이랬던 건 아니었고 제가 있을 때도 셋이서 자주 다녔기에 그냥 친구 사이로 같이 다니는구나 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는 그 친구놈의 재력이 부러워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아니면 대학 시절부터 그놈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아무튼 이것들을 용서할 생각은 절대로 없고 연락이 되는 대로 곧바로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너무 열이 받아서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쓴 글이라 엉망진창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